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자신의 하인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자기가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 역사서 쓰기를 한때 포기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역사서에서는 무엇의 역, 이렇게 역을 지다 할 때 말이죠, 부역하다 할 때 역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고 광복절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전승기념일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종전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뷰를 갖고 있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산하의 오역,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중요한 얘기 좀 듣고 오고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사나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죠, 금년이. 예, 그래서 2월이 하루가 더 이렇게 있는데 예. 뭔가 좀 이익분부터 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사나님에겐 더 각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뭔 일 있으시죠? 아이고. 예. 책을 출판하셨다고요? 예, 그 전에 청소년들 볼 수 있는 책을 하나 제가 이제 제안을 받고. 네네. 그 양심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양심을 지킨 사람들? 예. 한 10분 정도 되는 분들, 역사 속에서. 예.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분들에보다는 보통 사람들인데 어떤 그 양심을 지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또 하나의 획을 그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한 분은 누군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예, 그분들 맞습니다. 예, 그때 교도관. 예, 교도관 분들입니다. 의사, 레지던트,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야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를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를 만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삼국사계에는 검군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검군요? 예,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제 그 한번 되게 큰 흉년이 들어서 신라의 어떤 이 나라의 창고를 갖다가 이 관리들이 털 생각을 해요. 나눠 먹자. 세상에. 그 정도로. 예, 근데 이제 검군이 그걸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관리들이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배신자가 된 거죠. 다 털어먹는 동안 빠지지 않아가지고 끝내 그 독을 먹여 죽이게 돼요. 하지만 검군은 그걸 알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미 또 그 당시에 사슬이 있었을 것이고 위에 또 누가 있었을 것이고 고발을 하자니 너무 많이 다치고 또 자기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독을 스스로 먹고, 그러니까
친구의 저희 상에 가서 같이 먹으면서 주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소명이라던가 그것을 지키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이 안 다치게.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그 내시 김처선. 이분은 뭐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내시 김처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되게 날라리 환관이에요.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군요. 심지어는 궁녀를 데리고 외출을 했다가 술 먹고 길에 자빠져 자다가 죽인다. 세조의 대노를 샀는데 어떻게 용기가 살아남고 그런 식으로 되게 살았던 멋있는 분이네. 사고를 많이 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종 때는 마지막에 이제 잘 살다가 늙음하게 거의 늙어 죽을 때쯤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연산군 때가 되면서 폭정이 막 되니까 하루는 오늘 나가면 난 집에 안 돌아올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이제 궁으로 가요. 각오를 했군요.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임금한테 이제 뭐 아주 흉한 소리를 하죠. 연산군 듣기에는. 그 한평생 놀아볼 만큼 놀아보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왕을 모셨고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을 보좌를 했지만 너 같은 날라리가 너 같은 망나니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어떤 소리를 낸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심을 지킨 사람들. 알겠습니다. 사나님이 그럼 몇 번째 저서죠? 좀 세봐야 되겠는데요. 우와, 여러 권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알려주지 않은 역사인가요? 그들이 살았던 오늘. 그들이 살았던 오늘. 그들이 살았던 오늘. 이건 산하의 오역 연재물들을 갈무리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접속 1990. 네네. 접속 신가는 1990.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거. 그다음에 뭐 옛날 책들은 이제 거의 이제 안 나와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절판 됐으니까. 그 음악가에게 앨범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글 쓰는 사람한테는 책을 내는 건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90년대에 꽤나 유명했었던 수백만 권의 시를 시집을 이렇게 판매에다 수백만 명의 독자가 시집을 사주었던 그런 유명한 시인 그 시인이 요즘 너무너무 어렵다고 출판 시장이 그렇다고 하길래 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동병상련 같은 걸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요, 2월 29일이지만 바로 3월 1일로 이제 가는 2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 3.1절 얘기를 또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국경일이 이제 뭐 무슨 절, 한 4개쯤 있는데요. 가장 큰 날이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3.1절. 근데 가운데 제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는 국경일이 이제 3월 1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8월 15일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해방이긴 하지만 저희가 쟁취했다고 하기엔 조금 좀 어폐가 있고요. 제헌절 같은 경우 헌법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현대사에서. 헌법만큼은 뭡니까? 누더기가 되고 밟히기도 하고 했던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천절 같은 경우 솔직히 정확히 그 날인지 잘 모르겠고요.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자라는 거지. 그 4대 국경일 가운데에서는 3.1절. 그러니까 전 어떤 민족이 거국적으로 일어났고 거족적으로 항쟁을 했고 어떤 그 스스로 대한의 민족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날 줄 알고 싸울 줄 안다. 는 걸 보여주었던 날이 저희가 가장 이제 기념을 해야 될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민족과 국가라고 한다면 분명 근대 국가라고 한다면 꼭 기념해야 될. 그렇죠. 아마 각 나라들마다 그런 식으로 기념하는 날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날들은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근데 어떤 얘기를 해 주실래요? 일단 뭐 3.1절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 저희는 되게 좀 허무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뭐랄까요. 좀 정규군이 나서서 뭐 전쟁을 치르거나 뭐 점령을 당하거나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항복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리슬쩍 어영부영 뭐 하다가 그렇군요. 넘어갔어요. 옥새를 주니 마느니 뭐 이러다 그 정도 있었지만 전면적인 항쟁이라든가 어떤 전쟁이라든가 그런 건 치르지 아니하고 한 나라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본에. 예를 들면은 그 개별적인 저항이 있었다거나 또는 의병들이 그 정도는 있었지만 어떤 나라가 이끌고 정부가 주도하는 전쟁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죠.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준 이래로 이제 경술국치 이래로 조선인은 정말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제의 탄압은 정말 철저했고요. 네. 경찰들이 헌병을 투입해서 이제 치안을 잡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어떤 일본의 법령 중에 하나가 조선 태형령이에요. 태형령? 예, 태형은 때리는 거죠. 예, 곤장을 차. 예, 곤장을 그거죠. 태형은 원래 그 갑오 경장 때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그 경술국치 이후에 조선인의 한해서 부활시켜요. 그래요? 그럼 예. 뭔 그러니까 심보예요? 그 조선인에 한해서 이제 조선인이 어떤 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경찰범 처벌 규칙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다음에 한 가지 해당할 경우에는 구류 또는 과료인데 일정한 주거 없이 그 배회하는 자, 함부로 대중을 취합하여 관공서의 청원 또는 진정을 남용하는 자, 불우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어오는 문서, 도서 등을 제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이유 없이 관공서의 소환에 불응하는 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하면 거의 보기에 삐딱하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벌금을 못 내면 네. 때리는 거예요. 그 이른바 그 좀 약간 민망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소의 성기를 이용한 쇠전매라는 게 있습니다. 쇠전매 있죠. 예, 그런 게 항상 있었다고 해요. 파출소마다. 그게 한번 맞으면 거의 쫙쫙 그냥 자국이 난다는. 그렇죠. 엄청 아프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런 태형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 경찰이 지목한 모든 사람은 어떤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바로 체포하고 또 사실의 유무와 경중을 불문하고 일단 혹 때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문하는 거예요. 저는 왜 자꾸 테러 방지법이 연상이 되죠? 예. 그때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조센징은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랬군요. 이를테면 그만큼 어떤 좀 이 일본인들한테는 그런 태형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조선인에게는 맞아야 됐었죠. 그런 어떤 참담한 상황 하에서 이제 3일 갑자기 항쟁이 터져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 조선 치안을 확고히 장악했다고 자부하고 있던. 네. 그러니까 바늘 하나 떠들어져도 어디인지 안다 했던 그 일본 경찰들이 이 3일 항쟁 같은 경우 눈치를 전혀 못 챘어요. 신기해요. 그 데라우치 사내 총독 이 사람이 이제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경찰이라고 했습니다만 군인 경찰 즉 헌병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였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총독이 바로 헌병의 그 최고 총수였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하게 물샐 틈 없이 다스리고 있다. 예, 방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건 그 전부터 이제 조짐은 어떤 것들이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 28도 있었고요. 네네. 2월 8일 날 일본 동경에서 여학생들 동선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긴 했는데 일단 민족 자결주의 이건 하나의 오해였죠.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어떤 그 보통 피압방 민족 일반이 아니라 패전국의 어떤 이 식민지들 갖다가 저희 하는 거였는데 그걸 오해했었죠. 근데 어쨌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환상이 퍼지고 이런 게 대세라고 한다. 환상이 퍼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가 죽어요. 1919년 1월 달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독살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건 그 소문이 퍼집니다. 바람처럼. 정말로 수십만 군중이 막 그 군가로 막 통곡을 했고요. 예,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죠. 뺨 맞은 거죠. 장사꾼들은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옛 이제 신료들도 올라와서 통곡을 했고 정말 전국의 백성들은 상복을 입고 동서남북 이 서울을 향해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뭐 황제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망했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또 어쨌건 그 뭐 잘했건 못했건 격동기를 함께했던 어떤 왕이라는 것은 상징이라는 것, 그렇죠. 그건 큰 의미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또 독립운동을 준비한 분들은 이런 기회를 아주 활용을 합니다. 고종이 독살당했고 정말 이놈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모의를 하고 마침내 항쟁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3일을 준비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혀 일제의 눈치를 못 챘단 말입니다. 일제가 못 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짐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그 손병희가 의암 손병희 의암 선생. 손병희가 예. 이완용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완용이 원래부터 좀 똑똑한 사람이었고 네.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초대 아마 무슨 뭐 회장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독립문 예. 글씨가 이완용 글씨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어쨌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이 뭐 이렇게 한다면. 네. 근데 이완용이 그렇게 거절했다고 그래요. 아주 정말 그 능글능글한 이제 거절인데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일에 참여하면 참 무한한 일이며 네. 이 일이 잘 되면 먼 동네 사람 기다릴 것도 없이 이웃에게 맞아 죽을 것이요. 예? 이번 운동이 성공을 해서 내가 맞아 죽게 되면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주 대단한 외교적인 예, 능글능글하게 정치적인. 거부하죠. 아니 근데 예. 의암 손병희 선생은 예, 손병희 예. 선생은 왜 이 사람을 찾아간 거야? 진짜 웃긴. 그러니까 그 당시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적어도 그 전직 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네. 총리 대신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해준다면 이를테면 막 이런 어떤 제안을 받은 게 꽤 많습니다. 대한제국의 신화 중에서. 그래요. 예. 이분들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은 상층부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뭡니까 커넥션이 있다는 것인지. 예. 그건 뭐 알 수 알 없겠지만.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끝내 어쨌건 또 이완용 또한 그 3.1운동이 발생한 뒤에는 무슨 뭐 자제하라는 그런 걸 발표하지만. 그렇죠. 그 전에는 이 사실을 일본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혹시나 일이 성공했을 때 알리바이를 위함인지 아니면 마지막 한 조각 양심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절대적인 위기는 그러니까 그 종로 경찰서에 아주 유명한 고등계 형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신철. 조사람이었어요. 신철. 그 고등계 형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공안 당국의 그렇죠. 예, 공안 당국의 그 과장 정도 그렇죠. 되는 예. 최일선에 있지만 약간의 그런 지평력도 갖고 있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기부 요원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말을 우리말 같이 했고, 근데 특징이 있었다면 되게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고, 네. 또 독립운동가에선 거의 뭐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네. 그렇게 한복을 즐겨 입었대요. 두루마기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 독립선언서가 네. 이제 인쇄되고 있던 것이 그 천도교의 어떤 회사였는데, 그 주위를 맴돌다가 네. 그 인쇄소가 돌다가 갑자기 팍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인쇄물을 들춰봐요. 오. 야. 그걸 봅니다. 보고는 돌아가요. 야. 모두가 암담해졌죠. 큰일 났다. 당연하죠. 하필이면 신철이다. 예. 그 최린이나 선생이 최린 씨가 네. 그 역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하나였던 최린이 이분이 이제 그 예. 손병희 선생을 뒤이어서 예, 나중에 천도교 대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교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그 높은 예.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천도교 네. 쪽의 어떤 뭐 리더였죠. 네,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철하고 단판을 짓기로 합니다. 오. 그래서 신철을 불러요. 네. 밥 먹자고. 네. 근데 그날 상황은 여러 버전이 있어요. 네. 이제 가장 어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이는 딱 근데 신철이 앉자마자 웃습니다. 네. 당신은 조선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이야. 라고 웃습니다. 뭐 이런 근데 단순하지만 신철 답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나야 조선 사람이죠. 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철이는 그 당시에 거금 5,000원을 내밀었대요. 5,000원? 그 당시 5,000원대 거금이었죠. 예를 들면요. 얼만큼이나 쌀 한 가마가 40원이었어요. 잠깐요. 지금 한 가마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가마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쌀 한 가마의 무게와 지금 다르죠? 쌀 한 가마의 무게는 지금은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죠. 당시 쌀 한 가마라는 것은 정말 그렇죠. 대단한 거죠. 와, 그러니까 그거를 100가마, 120, 130가마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렇죠. 예, 집을 몇 채 사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철이는 얘기합니다. 제발 며칠간만 네. 함구해 주시오. 예. 이건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게 달린 일이요. 예. 라고 했는데 그때 신철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푹 다물고 있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두루마기 자가 펄럭이면서 네. 갑자기 큰 절을 쫙 했대요. 오. 큰 절을 하고 이제 물러났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남긴 말이 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의 누설 여부가 네. 나에만 달린 일이라면 네.
나에게만 달린 일이라면 걱정 말고 진행하십시오. 난 가만히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큰지라가 물러나서 네. 핑계를 대서 이제 만주로 출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들통이 나요. 3.1 항쟁 터지고 너 그때 알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서 하지만 이제 체포가 되는데 자살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 그때 그 신철의 침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양심이었을까? 네. 아니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생각하면 되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천하의 매국노 이완용과 고등계 형사 신철까지도 그 입에 이제 자문통을 탄 가운데 네. 조선민족은 역사적인 3월 1일을 맞게 됩니다. 그 정무력 탄탄하고 치안 장악했다고 자부하던 일본 경찰은 전혀 낌새를 못 채는 가운데 정말 그 우리의 의요 생명인 날이고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전 높았다는 그날 네. 백정부터 기생까지 전부 독립만세 부름이 일어났던 그 날이 밝은 거죠. 저 멀리 그 인도의 네루가 이제 그 옥중서신 세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냈죠.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조선의 청춘 남녀들이 죽음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것은 너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 믿는다. 네. 라고 했었어요. 그 위대한 날이 밝은 겁니다. 근데 신철한테 이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라고 묻던 그 최린 후에 완전히 변절을 하죠. 아주 악명 높은 변절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말기에 내선일체의 선봉장으로서 너희들은 일본 군대 가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악진을 실패가 되고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끌려 나옵니다. 그는 그 3.1 운동을 뼈아프게 회상하면서 자기의 재상을 고백을 해요. 근데 되게 최린같이 치열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 독립에 몸담았던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 재판받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소에 묻고 능 처참해달라. 와. 그러니까 친일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린만큼은 처절하게 그 죄상을 고백한 이도 드뭅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제 그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던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였을까? 뭐 많은 게 보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두루마기를 입은 고등계 형사 신철이 푹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큰절하던 그 모습. 그 뒷모습이 밟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등계 형사까지도 죽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양심을 갖다가 명색이 민족 대표랍시고 나대던 자신이 그걸 끝내 버렸던 사실이 정말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또 자기가 독립 그 대표로 민족 대표로서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그 참상 속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청춘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린과 신철, 신철과 최린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고 김종호 선생이 불러주는 희망가. 근데 말이죠. 이완용은 알고서도 이거 어차피 이 운동 성공 못한다. 내가 봤을 때 일본의 무력 그리고 조선의 그 준비 정도로 봤을 때 오히려 이 3.1 운동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여기에 그 삐죽삐죽 올라오는 불수문자들, 불령 선인들, 후대 선인들 그 속아갖고 앞으로 그 식민지 그 일본이 다스리는데 좀 더 잘 다스릴게, 수월하게 다스릴 수 있게 그냥 놔둬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이완용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그 말년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씨도 잘 쓰고 뭐 어떤 당대 천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뭔가 좀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썼다. 그렇죠. 그런 아픈 점이 있겠죠. 3.1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가 3.1 항쟁이 어디서 처음 일어났죠? 파고다 공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파고다 공원에 대표들이 갔습니까? 그렇죠. 안 갔죠. 안 갔죠. 그분들은 그 태화관에서 그 당시 음식점에서 만세 부르고 잡혀가셨죠. 그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가 나가서 하면은
이제 뭐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 네네네. 근데 유혈 사태 생각 안 하고 그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네. 그러니까 참 되게 몰골이 그렇게 뭐 떳떳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대표 33인이라고 한다면 그 전부 아니면 그 몇 명이라도 목숨을 걸리겠다. 그렇죠.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내지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대표들 구성을 봐도 어떤 그 결의를 다지고 결의를 이제 하고 거기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약간은 기계적으로 기독교 몇 명이니까 천도교 몇 명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교가 이제 그때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유교? 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 못했던,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라고 하던 분도 있었다고 해요. 결의 수준이 좀 낮았군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10걸음보다는 10사람이 한 걸음.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어떤 일부 대표들이 막 울었대요. 너무 겁나니까. 그렇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 당시에 똥통을 퍼와가지고는 그냥 끼얹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의 한쪽에 그 똥통이 있는데 그렇죠. 그 똥통을 엎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막 뿌려버렸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1919년 3월 1일이 왔습니다. 이제 그날 사실 약속은 정오였어요. 정오. 그래서 저희 3.1절 노래가 기민년 3월 1일 정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오가 아닙니다. 사실은 약속은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게. 정오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오에는 그냥 만세 불렀어요. 그 식당에서. 근데 정오를 앞두고 있는데 그 한 명이 황해도 출신의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있었습니다. 경신학교면 지금의 경신고등학교입니까? 네. 이제 뭐 그 있다가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고대하고 있었죠. 이제 고종왕세 인사를 그 장례식이 3월 3일이어가지고 이제 인사를 맞아서 이제 그 노인들이 막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었고요. 근데 공원을 한산했어요. 자 이게 근데 이 정재용 계속 초조합니다. 뭔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소식은 들었어요. 이 영감탱이를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만세 분사 해놓고는 식당에서 만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이제 고향에서 감리교회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정재용은. 그는 2주 전쯤에 서울 누가 편지를 보내와요. 서울에서. 딱 편지를 받고 내용 그거예요. 독립선언. 날짜 3월 1일. 포고다공원 정오. 재정은 천도교가 되고 인원 돈은 기독교가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때마쳐 올라오시오. 야,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그 인산 참여를 핑계로 이제 해주에서 올라오던 차 안에서 정재용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옛날에 뭐 애국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을 것이고 또 이제 그 당시 음악 강사가 경신학교실 음악 강사가 그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걸 가르치다가 이제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가사는 있었습니다만 곡이 없었기 때문에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불렀는데 이제 그걸 가르치다가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근데 자 이제 나라가 망한 지 근 10년이다. 이제야 이제 뭐 되나 보다. 해서 이제 기대하고 올라왔었죠. 이제 준비는 진행됐고요. 이제 선언문은 그 인쇄가 됐어요. 신철의 어떤 묵인하에 그리고 각 지방 교회로 이제 그게 보내집니다. 2월 28일 날 마침 그 함경도 원산 지역에 선언서가 전달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3명 중에 한 명이었던 김창준의 부탁으로 이제 막 이 정재용이 달려갑니다. 서울역으로. 그래가지고 막 경호원소에 올라타는 사람한테 그걸 줘요. 가져가시오. 주고는 다시 옵니다. 정말 이제 그때만 해도 다음 날이면은 정말 독립만세가 정오에 폭발할 것이다 생각했겠죠. 3월 1일 정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뭐 자기와 머리를 맞댔던 YMCA의 박희도 역시 대표였죠. 그 다음에 김창준도 안 왔고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고종께서 슬픈 운명으로 승하하시어 며칠 후면 인산날이라 백성의 심리가 극에 달해 있는 이때 파고다공원에 모인 학생과 군중이 일심하여 다 같이 만세를 부르며 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이제 인산차 올라온 시민들과 합세한다면 유혈이 낭자할 것이니 이를 염려하여
태화가 식당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쟁을 안방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황당하죠.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그 뭡니까 청계광장이나 그렇죠. 광화문 내거리로 와야 되는데 안방에서 한 거죠. 예, 어디 스타벅스 같은데 모여가지고는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절호의 기회에 대표한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일본이 그 감동해가지고 거의 그렇습니까? 우리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정재영은 그냥 툭툭 하고 있다 갑자기 놀랍니다. 네. 2시가 되니까 갑자기 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던 그 당시에 이제 이 학생 동원책이 연희학교의 김원벽, 네. 버성학교의 강기덕이었습니다. 강기덕. 네, 근데 그 둘이 임무를 완수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갑자기 지금 그 검정옷 입은 학생 쫙 그냥 들어찬 겁니다. 연희 전문임은 지금의 연세대학교고 보성점은 고려대학교. 예. 네. 자 이제 그 황제 인사를 앞두고 인파가 모이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당연시한 방심이었는지 경찰도 별로 손을 못 썼어요. 사람들이 모여도. 근데 자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누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대표가. 그때 오라 그래갖고 왔는데 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야 웅성웅성하고 있었겠죠. 선생님들은 왜 어디 있지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때 정재영의 머릿속에 자기의 주머니에 하나 들어있던 한 장이 떠오릅니다. 그때 행여 이제 들킬까봐 옷 깊이 숨겨뒀던 딱 한 장의 선언문이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죠. 야 이거를 딱 꺼냈습니다. 네. 이걸 아마 그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읽어버릴까? 내가 읽어도 되나? 예. 그리고 민족 대표들도 유혈을 두려워해서 이걸 바꿨는데 내가 혹시 이거 정말 큰일 하는 거 아닌가? 네. 아무것도 아닌 시골 교회 전도사인 내가 이걸 읽으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많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것도 했겠죠. 그렇죠. 전도사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학생 대표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게 나설 수 있을까? 네. 마침내 정재영은 그 종이를 꺼내 들고 네. 올라갑니다. 정자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조선 독립선언서. 독립이란 단어가 얼마나 그러니까 10년 동안 금기였겠죠. 네. 그 단어를 내뱉기는 참 힘들었겠지만 그 말이 파고다공원 창공 가르는 순간에 수천 명의 가슴을 정말 번개불처럼 찢어놨을 겁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뭐 탄성 같기도 하고 시름 같기도 한 소리 나왔겠죠. 하면서. 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네. 자로서 세계 만방의 고하야. 마침내 이제 그 파고다 공원 같은 경우는 조용해졌어요. 네. 오로지 그 소리만 들린 거죠. 지금처럼 뭐 빵빵한 앰프가 있었겠습니까? 예. 네. 하지만 점점 그 정재용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게 네. 울려 퍼집니다. 네. 정재용이 평생에 잊지 못할 낭독을 마쳤을 때 네. 군중은 마침내 만세를 터뜨립니다.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지금 뭐 경기장에서 골 넣었다고 외치는 그런 소리에 비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네, 뭡니까? 터졌구나, 조선 독립의 성. 10년을 참고 참아 인제 터졌네. 뼈도 조선, 피도 조선. 이 피, 이 빼는 살아 조선, 죽어 조선. 조선 것일세. 곡이 남아있지는 않죠? 예, 네. 가사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재영이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종이를 못 꺼냈다면,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만, 네. 최악의 경우에 3.1 항쟁은 정말 늑다리 몽상가들과 얼치기 종교인들이 뭐 자칭 뭐 무슨 대표랍시고 음모를 꾸몄다가 겁이 나서 식당에서 만세보다 잡혀갔던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정말 웅성웅성 되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에이, 어느 놈이 이런 하면서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하지만 거기에 시골 교회 전도사인 정재용이 있었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할 3월 1일은 천고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통 사람한테, 평범한 사람한테 역사는 운명의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이분이 북한산 백운대 가시면요. 네. 이분이 그걸 뭘 새겨놨어요. 그래요? 예. 이분이 내가 그걸 했다. 이 한문을 적어놨어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도 살아남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살아나오셔가지고 물론 그 좀 감옥살이 했습니다만 네. 뭐 크게 그 뒤에도 한 번쯤은 더 이제 수용생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어떤 특별하게 삶을 사신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보통 사신 것 같고. 사람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얼만큼 자신의 소명을 다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 짧은 한 순간이 영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네. 백운대에 올라가서 그 글씨를 새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도가라는 노래 아시죠? 예. 학도가라는 노래를 듣고 오지요. 네, 명국한이 불러주는 그런 학도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1 운동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를 2개를 얘기를 했고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마지막으로 해주실래요? 예, 오늘은 그 3월 5일, 1954년 3월 5일. 1954년 3월 5일. 한 그 공군 대령이 이제 실종이 됩니다. 네. 그분의 이름은 김영환. 김영환. 예, 근데 실종된 다음에 이제 그 준장으로 추서가 돼서. 네. 이제 김영환 준장이지만 그 당시 계급 대령이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것이. 예. 이분이 빨간 마우라의 원조예요.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는. 아, 물론 이때 빨간 마우라, 사나이. 이 빨간 마우라의 원조라고 했을 때 그 예. 빨간 마우라 그 비디오 빨간 마우라 이런 걸 연상하시는 이런 분들은 예. 그건 아니에요, 차이가 이거. 있겠군요. 네, 네, 예, 예. 예. 빨간 마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에 그 신상옥 감독님이 네. 이제 가셨을 때 네. 그때 연결식장에 갑자기 난데없는 공군 군악대가 옵니다. 와서 이제 그분들은 수견에 마땅한 어떤 그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네. 신나고 힘찬 가락을 연주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그거였어요. 빨간 마우라였어요. 이 빨간 마우라의 인기는 너무너무 대단해서 예, 예. 대만으로 수출을 되기도 했었고 예, 예. 또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바로 이 빨간 마우라 시나리오를 쓰신 고 한운사 선생이었는데 예, 예, 예.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였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구전가요화 됐죠. 네네네. 이 노래는 그 신사옥 감독의 영화 빨간 마우라의 주제가였고 네. 공군 측은 이 거장의 마지막 가는 길에 특별히 그 노래를 바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야, 멋지네요. 아, 우리 공군 센스 있어요. 네, 센스 있네요. 제 경험으로 봐도 하긴. 이 육군에 비하면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수해 복구하는 모습을 찍어도요. 예. 이를테면 가서 질문을 하면 육군 같은 경우 질문해요. 힘들죠? 그러면 육군은 대부분 다 힘들지 않습니다. 뭐 이래요. 근데 공군은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하지만 뭐 저분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수해민들만큼 힘들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아주 그 방송 멘트를 쳐줘요. 아니, 수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눈 치울 때도 잘하잖아요. 네. 제설. 아,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역시 제가 생각할 때 공군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육군은 네. 좀 아직 멀었고요. 네. 근데 이 빨간 마우라 하면 하늘의 사나이. 네. 하늘에 살아있는 예,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 근데 이 빨간 마우라를 최초 도입한 게 이제 바로 이 김영환 준장이 되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는 그 일본 간사이 대학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일본 학생 항공연맹에 가입했고 이제 그 조정을 익힌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그 역시 그 일본군 장교였어요. 함흥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 종전을 맞습니다. 친일파 뭐 그럴 분도 계시긴 하겠는데 실상 뭐 그 당시에 조종수를 배웠다고 할 정도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뭐 조선인민군 공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활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일본 항구학교를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국민당에 가입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 분도 있었죠. 예,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은 뭐 항공 기술 배웠 자체가 그렇죠. 어떤 그 뭐 중국 망명 안 했다면 네.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미 군정 하에서 이제 군대가 조직이 되는데요. 네. 이 국방경비대가 창설이 됐고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도 그 대우를 갖춰갔습니다. 네. 근데 공군은 가장 이게 늦었어요. 돈 많이 들죠. 예, 또 미 군정이 한국에 공군을 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였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공군 창설을 전제로 7명의 장교들이 이제 입학을 합니다. 네. 국방경비대 보병학교에. 이제 그들이 인관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산파가 되는데 네. 이제 그 일행 가운데 김구 선생의 아들도 있죠. 김신 공군 네네. 참모총장도 있죠. 네네네. 김구 선생의 아들. 예. 근데 이제 초대 공군 참모총장은 김정렬이란 분인데 네.
왜 그 87년 유월항쟁 기억나시죠? 네네. 그 유월항쟁 끝나고 총리 임명이 됐던 네. 그 어떤 이른바 좀 신군부와 예. 운명을 좀 같이 했었던 김정렬이라고 하는 그런 예. 분이 계셨죠. 이제 그분이 초대 공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비행기 없는 공군 참모총장이었죠, 처음에는. 뭐 조금은 있었죠. 근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날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웬 비행기들이 한강 다리를 갔다가 교각 밑에를 뭉 날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각 밑에? 예. 그걸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 비행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네. 일종의 고개 비행이었죠. 네. 근데 알아보니까 네. 미국에서 막 도입된 훈련기를 잡아 타고 3명의 악동들이 친 장난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우왕 사람들 그 당시 인도교였으니까 네, 네. 사람들이 막 길을 오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밑을 쫙 간 거죠. 지금 한강대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다 김영환과 이제 김신, 네. 백범의 차남이었죠. 네, 네. 그리고 장성환 이 3명인데. 네. 근데 김영환 특히 이제 그 김정렬 사촌 동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놈을 시키더래 해가지고 이 노발대발하는 김정일 총장이 다 영상 보내! 해가지고 다 갔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몇 달 뒤에 또 갑자기 또 이화여대 전화가 왔어요. 이화여대에서. 네. 저기요, 웬 비행기들이 자꾸 학교일을 저공비행해서 미치겠어요라고. 그러니까 이화여대 앞에 애들이 왕 가서 장난친 거죠.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겠네. 예. 예. 그러니까 이놈들 그냥 또 난리 났겠죠. 김 총장은.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이제 김영환을 위시한 어떤 공군 장교들은 초반 같은 경우는 연습기에 올라타고 정말 수류탄을 까서 떨어뜨리면서 전쟁 싸웠어요. 그렇죠. 연습기, 연락기 예. 이런 거는 무장이 갖춰져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예.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없었고 예. 미사일은 뭐 꿈도 못 꾸고 그런 건 꿈도 그런 없었죠. 뭐 로켓탄도 없고 그러니 그야말로 수류탄. 그래서 예. 수류탄을 까서 던지다 보니까 저공병이 해야 됐고 예.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 소총에 맞아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참 어이없었는데 그렇죠. 그나마 미국으로부터 머스탱 예. 그러니까 무스탕이라고 하는 F-51이었죠. 예, F-51 그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큰 그 공헌을 세웠던 그 비행기가 도입되면서 드디어 그 공군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투기를 갖춘 뒤에는 이제 여러 작전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 공을 세우는데 그 전쟁 와중에 탄생한 게 이제 빨간 마우라인데 네. 여기에는 전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장난기 가득한 파일럿 김영환이 그 형수를 만나러 갔다가 네. 빨간 치마를 보고 네. 형수 그 치마천 남았으면 좀 주시오. 내 마을을 만들어 주시오. 네. 되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 조정복에. 그래가지고 그 빨간 치마를 싹둑 잘라가지고 천 잘라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것이다. 네. 근데 그게 전 공군에 퍼진 거다. 그런 설 하나. 네. 그 다음에 비행 중 이제 그 전투나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착륙하게 되면. 네. 이른바 좀 이 SOS를 청하게 되면. 네. 가장 잘 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썰. 빨간색을 시장에서 샀다. 빨간 인조견을 구해서 네. 이제 만들었어. 근데 어쨌건 그 이론이 없는 거는 바로 이 김영환이 원조다. 처음 했다는 건 이론이 없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센스 있는 분이네요. 예. 예. 근데 막상 이제 그 양반이 한번 불시착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제 공비토벌을 하다가 예, 예. 그 양반은 그 빨간 마우라가 필요 없었던 것 같은 게 네. 이제 섬진강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모래 사장이 착륙을 했고. 아, 예, 예. 근데 이 나머지 공군 이제 동료들이 예. 혹시나 올까봐 구조돼 있죠. 예, 이제 예. 혹시나 오기 전에 이제 다칠까봐 조공병이 하면서 엄호를 했어요. 오면 이제 그 방어해야 되니까. 빨치산들이 오면. 예, 예. 아. 근데 그렇게 막 애가 타서 그 비행하는 가운데 네. 김영환 대령은 그 강변 수영을 즐겼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유네요. 예, 네. 상당한 어떤 좀 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그 한강 다리 밑을 오갔던 것이라든가, 네. 이화여대 가가지고 여기 있다 했던 것이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되게 유머에 넘치고 네. 이제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그 가장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인생의 빛난 순간은 네. 아마 1951년 여름인가 같습니다. 네. 당시 그 소백산맥에는 이제 무수한 빨치들이 많았어요. 뭐 빨치산들, 네.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 더해서 인민군 패잔병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이 당시만 해도 한 거의 만 몇 천 명 규모의 어떤 그 이른바 남부군 그리고 이제 빨치산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야, 정규군이 아닌 유격대가 거의 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산저산에 예,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하는 예. 것은 대단한 전력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낮에는 그 대한민국, 네. 밤에는 인민공화국이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네. 이제 그 토벌이 또 중대한 어떤 그 제2전선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북한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군 쪽이 제안을 합니다. 네. 다 걷어 올라가라. 아, 무기내 줄 테니까 네, 올라가라. 데리고 올라가라. 북한 측이 거부를 해요. 북한 측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그 어떤 그들의 활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2전선 후방에서 교련하는 그리고 적의 병력을 대규모 병력을 묶어둘 만한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 놓고서 나중에 버리잖아요. 나중에 버리죠. 네. 아무 그 통보도 없고 아무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죠. 취급해버린 겁니다. 남이나 북이나.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누구한테도 어떤 받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적어도 북한의 뭐 저기들 인민을 위한 그런 뭐 정권이고 어쩌고저쩌고 믿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한 사람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산맥을 타고 쭉 올라갔다가 가면 남북을 오가면서 네. 이제 싸웠는데 근데 이제 이들의 어떤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추정이 되고 있는 한 구조물을 폭격하라. 지시가 옵니다. 네. 그 구조물이란 뜻밖에도 가야산 해인사였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예. 예. 8만 대장경이 있는? 그렇습니다. 오. 거기를 부수라는 거였어요. 야. 거기에 네이팜탄 떨어뜨리고 불을 태우라는 거였습니다. 네이팜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거대한 그냥 불덩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찰기가 이제 연막탄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경내에 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기를 이제 거기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때리면 된다. 자, 이제 딱 버튼만 몇 개 누르면 네. 천년 고찰 해인사는 잿더미가 될 판이었고 네. 고려시대 그 몽골 침략 와중에 고려 사람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정부의 힘을 기울이고 또 백성 또한 그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고려의 8만 대장경도 동시에 잿더미로 화할 판이었죠. 네. 그때 이제 편대장 김영환은 머뭇거립니다. 네. 그러니까 막 미군들 난리나요. 지금 뭐 하고 있나? 또 이제 부하가 얘기합니다. 적들이 해인사 몰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다가 김영환 편대장은 아주 중대한 명을 내리죠. 공격하지 마라. 와. 공격하지 마라. 그는 해인사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장경각에 들었던 천년 세월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 다리 아래를 통과하던 그 악동 조종사는 그렇게 국보를 구합니다. 예. 이제 내려온 다음에 이제 명령 불복을 따지면서 누가 따지니까 이제 미군장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찰이 네. 그 절이 당신 나라보다 귀해? 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라보다 귀한 절이 없겠지만 해인사는 공비보단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해인사라는 절은 뭐 공비 톨보단 더 중한 절이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예를 들면 쾰른 대성당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죠. 예, 살아남았다. 예, 예. 그러니까 일부러 연합군들이 폭격을 안 했다. 뭐 그런 설이 있죠. 네, 하지만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초토화시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익히 알만한 문화재, 네. 경복궁 같은 경우는 폭격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해인사까지는 몰랐겠죠. 그렇군요. 미국인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을 것이고 어쨌건 폭격을 명령했는데 이제 김영환 준장의 말이 그거였죠. 아까 반복하면은 나라보다 귀한 절이야 있겠소만은 없겠소만. 예. 해인사는 공비보단 더 중한 절이오라고 했던 거죠. 사실 교토도 미군의 그런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폭격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명령을 불복종하고 그렇죠. 해인사를 구했던 분이 천년의 계시죠. 역사를 2000년의 역사, 1000년의 역사를 구한 그런 편대장이 계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를 가도 어디 문화 탐방을 가도 문화재 팻말한테 되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까마득히 옛날 창건됐는데 뭐 몽고 침략 때나 아니면 임진왜란 때나 아니면 한국 전쟁 때나 뭐뭐한 화재로 불탔다. 그 뒤에 다시 누가 재건했다. 이런 것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해인사도 그렇게 될 뻔했군요. 그렇죠. 예, 해인사도 팔만대장경은 그렇게 그때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왜 3월 5일이죠? 왜 3월 5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54년 3월 5일. 네. 강릉에 공군 행사가 있었거든요. 3월 5일 날이요. 네네. 아, 다음 3월 6일 날. 근데 네. 그 참석차 네. 비행기를 몰고 가던 김영환 대령은
3월 5일 1954년 3월 5일 날 대관령 어느 개에서는 갑자기 실종이 돼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혀 수색대가 막 찾는데 그의 애기도 그의 비행기도 또 그도 발견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군요. 정말 뭐 비행기에서 경치 보다가 바다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뭐 하늘로 가버린 건지 알 길이 없지만 김용환 준장은 그 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사진을 보니까 참 쾌활한 그런 면모가 보이네요. 네, 시원시원한 용모. 아, 고 김용환 준장, 빨간 마을의 원조, 이렇게 멋진 그런 군인이 계셨습니다. 오늘 사나이 오역, 예, 이걸로 마치는데요. 정말 막판에는 그런 명랑한 얘기를 그렇죠. 이분의 그 최후는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들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마을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바구라.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